인공지능 기술 우리 사회와 산업에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AI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거나 또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처럼 AI는 우리 업무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를 활용한 업무를 보다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세션에서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 좌장으로는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께서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신민호 포스코 디지털 혁신실 리더님, 마르코 카살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부사장님, 그리고 임은영 LG CNS 제너레이티브 AI 사업단 단장님께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십니다. 마르코 카살라이나 부사장님께서는 오늘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해 주실 좌장님 그리고 연사분들을 단상으로 소개해 드리죠.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이고요.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세션의 주제가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입니다. 아마 두 가지가 핵심적인 아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AI 기반 활용 혁신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인력을 줄이는 건지, 더 빨리 만드는 건지, 더 좋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전에 못했던 걸 하는 게 혁신인지, 이 혁신의 지향점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관찰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선 기업들은 그런 혁신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함께 풀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도 갖고 있고 또 놀라운 혁신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새 기업의 멋진 새 연사분을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발표 첫 번째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포스코 디지털 혁신실에서 리더로 근무하고 계시는 신민호님께서 포스코에서 PGPT를 비롯해서 다양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신민호 리더님을 통해서 포스코에서 무엇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스코 디지털 혁신실의 신민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포스코가 어떻게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스탠포드나 MIT에서 공동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생성형 AI를 사용을 하면 진짜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14%나 더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하고 생산성도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면서도 써보셨으면은 기업 내에서 적용해보셨으면은 또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가 그런 부분들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여정을 가지고 와서 진행을 했는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GPT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여정을 통해서 실제 발견한 인사이트와 그 다음에 찾은 사항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라고 하는 부분들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챗GPT가 나온 거는 22년 11월에 나왔으니까 2023년 2월이면 굉장히 좀 이제 핫하게 다들 관심이 많은 그런 시기였죠. 그때 채용 담당자로부터 저희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원자들이 챗GPT 활용해서 자기소개서 쓰면은 그거 리스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걸 우리가 좀 검증을 할 수는 있기는 한 겁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채용 담당자분들의 키 질문 사항이었어요. 사실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뭐 기술이 발전되기는 했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정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GPT가 써서 했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게 과연 중요한 사항일까요? 2024년 7월에 채용 담당자분들이 질문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AI로 자기소개서 받은 거 이거 자동으로 심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GPT 가지고선 한번 자동 심사 해보려고 했더니 가능성은 보이는데 뭔가 평가가 좀 일관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방법은 없나요? 이제는 기업에서 GPT 부분을 이제는 쓸까 말까가 아니라 실제 사용하고 채용을 하고 있는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이제 이걸 어떻게 쓸까를 사실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평가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먼저 좀 평가를 해줬던 부분들을 GPT로 자동화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점으로 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의 시도도 저희는 뭐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24년 채용 시장에서 AR은 이제 뉴노멀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는 뭐 GPT 가지고서는 기업들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GPT를 썼는가 안 썼는가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내용이 좀 진실됐는가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미국의 채용 시장의 경우도 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하죠. 지원자들이 이제 GPT 사용하다 보니까 지원서 내기가 좀 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서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이걸 얼마나 또 빠르게 잘 걸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 인재 이런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야 머리 아파지겠다라고 하는 부분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능력은 있지만 사실 날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채용 시장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기회들이 되는 것 아닐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2023년으로 돌아가서 잘 아시겠지만 4월에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챗GPT 사용 못하도록 만들었어. 뭐 기밀 유출이 우려돼서 기업들은 고민하고 사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저희 뭐 신문사에서도 저희 포스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포스코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3년 3월에 사실은 저희는 챗GPT 서비스를 오픈을 했죠.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저희가 사내 공지한 사항인데 포스코는 17,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공지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대부분의 공지사항은 뭐 많아봤자 2,000에서 3,000건 정도의 그런 관심도죠. 근데 여기서 조회수가 10,000건이 넘었다는 거는 직원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직원들의 댓글만 보시더라도 회사가 이런 거 발빠르게 해주네. 굉장히 좀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피드백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실 근데 챗GPT 쓰세요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해주기는 했지만 어떻게 써야지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또 처음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 업무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외국어 관련해서 워낙 이제 GPT가 잘 해주니까 해외 영업이라든가 이런 데 쓰실 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 다음에 신입사원들 경우는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내 업무를 어떻게 스터디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편들도 저희가 안내를 같이 하긴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줬다고 해서 사례만 조금 잠깐 줬다고 해서 잘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러닝이라던가 뭔가 조금 더 교육이 좀 필요하기는 하죠. 잘 쓸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에 이거 다 있는데 우리가 굳이 또 뭔가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되나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밖에 있는 부분들은 뭐 대부분의 뭐 이런 유튜버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인 거지 기업 내의 사례들은 사실 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에 GPT를 오픈했기 때문에 누가 GPT 잘 쓰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모시고 어떤 부분에 쓰세요? 라고 하는 사례들을 같이 넣어서 그 이러닝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일방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진짜 어떻게 쓰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랙션이 좀 필요한데 집합교육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들을 좀 사실은 모실 수는 없는 터라서 저희가 웨비나 강의를 좀 오픈을 했는데요. 그때 뭐 일반적으로 저희 잘 아시잖아요. 교육 이제 딱 올려놓고 보면은 교육하세요, 신청하세요, 막 이거 엄청 홍보해야지 되는데 홍보도 안 했어요. 그냥 올려놓고 2, 3일 만에 조기 마감.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었습니다. 다들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뭐 만족도도 굉장히 좀 높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GPT는 잘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사내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데 사내 정보랑 결합해서는 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고민이죠. 그래서 3월에 오픈하고 저희가 끝난 거는 아니고 9월에는 이제 사내 정보하고 오픈된 GPT를 만들면서 이제 PGPT로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저희가 오픈을 했을 때에는 많은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뭐 기업의 경영 이념이라던가 또는 관련된 사항들만 좀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기는 했었었는데요. 그때도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사내 시스템과 연동해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업무들을 이제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는 가능성을 사실은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9월에는. 1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제가 뉴스들을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은 앞다퉈서 이제 생성형 AI를 용접하고 있다. 다들 업무에 이제 도입을 해서 쓰고 계시는 거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해줬든 또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쓰든 어쨌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생성 AI를 잘 다루는 게 내 업무 능력이 됐다. 라고 하는 그런 뭐 발표들도 리서치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지금 얘기하는 PGPT는 뭔데?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약간 좀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일반 GPT는 아무래도 GPT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던가 또는 뭐 이렇게 영어라던가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일반 GPT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챗GPT 쓰실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그림 그리는 거, 달리 뭐 이런 부분들도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지식 GPT라고 하는 게 뭐 사내 업무 관련되어 있는 지침이라든가 가이드 이런 부분들을 지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챗GPT 하면은 뭔가 이렇게 대화창만 사실은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뒤에서 사례로 보여드릴 텐데 뭐 이렇게 해서 시스템 개발에도 같이 넣어서 또 쓸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일반 GPT 어떻게 쓰시는지 누가 잘 쓰시는지 하고 봐서 이제 사례들을 좀 발굴을 해봤을 때 뭐 당연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해외 주재원분들의 경우 뭐 여기서 이제 태국이니까 사실은 뭐 영어 정도는 어쨌든 잘 아셔도 태국어 막 이제 배워서 좀 주재원 나가셨을 거잖아요. 어려우시겠죠? 뭐 이랬을 때 이제 현지인들과의 그런 대화라던가 또는 뭐 메일 발송 또는 메일로 온 것에 대한 번역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거의 상무보급이시기 때문에 임원급에 해당하시는 분인데 코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동화 업무 하시는데 본인이 GPT 가지고 해보니까 이거 완전 신세계다. 이거 업무 선생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번역이라든가 코딩 이런 데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번역기라든가 이전에 많이 좀 써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딥L이라고 하는 것도 생성형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챗GPT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조직 생활 뭐 이런 거 이제 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사실은 오거니제이셔널 라이프 이거 약간 콩글리시 느낌 나잖아요. 근데 GPT는 다양한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그런 영어 단어들이 사용이 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누구한테 가고 그럴 필요 없이 사실은 하나로 다 가능하죠. 달리는 사실 우리가 회사 내에서 그림 그리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는 않는데 사실 저희가 달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챗GPT로 업무를 하려고 하면
빈 블랭크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재밌는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아, 이거 프롬프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사실은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에 엄청 도움이 된다기보단 GPT를 가지고서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 수 있게끔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달리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뭐 EP라고 부르는데 회사에 딱 로그인 할 때 보면은 그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이 기존엔 저희가 외부에 맡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달리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대체를 해서 굉장히 좀 비용 절감이 되기도 했고, 비용 절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단 여기에서 이제 누가 이거 그림 그렸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저희가 아래에다가 또 마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걸로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 또 알려주는 그런 홍보 효과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업무 GPT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거예요. 업무 지식을 학습시켜서 답변을 어떻게 하게끔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기술적으로는 이미 좀 다 나와 있는 기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RAG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내놓은 그런 많은 이제 서비스라든가 솔루션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생성형 AI한테 우리 지식을 거기다 다 넣어 놓을 거냐, 아니면 우리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했을 때 빨리 찾아서 GPT가 답변하게끔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주로 이 방식을 저희가 많이 쓰는 이유는 보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GPT에 모든 나의 회사의 데이터를 다 주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회사에서 다 가지고 있다가 질문이 왔을 때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 방식이 RAG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동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업무 GPT를 만들게 되면 뭐 IT 부서가 이거 다 만들어주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GPT스라고 하는 거를 좀 약간 써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어떤 업무 중요한 지식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은 다 현업 부서에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IT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대상을 발굴하고 요거 좋겠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들 모아서 바로 올리시고 전문가들이 테스트 해보시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가 한번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게 다 잘 되는 건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게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에 우리의 자료들도 약간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사실은 내가 올려놓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에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계속 보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식들을 더 넓혀가야지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철강 회사다 보니까 설비를 정비하거나 또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시는데 뭐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분석하실 수 있게끔 하거나, 또는 안전, 또는 회사에 있는 업무 표준을 직원들이 잘 지켜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섹션에서 저희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업무 GPT를 하면서 저는 IT 관련된 포스코 내에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주 문의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를 해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크게 본 사항은, 저희가 이거 하면서 헬프센터, 콜센터가 있거든요, 저희 내부에. 그래서 콜센터에서 들어오는 질문들 한 150개 정도 자주 오는 거 등록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즉 콜센터에서 질문하지 않고 주변 동료에게 질문할 만한 것들을 질문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깨닫고, 지금은 한 380종의 그런 지식들을 더 올려놓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잠깐 뭐 어려운 용어긴 한데 뭐 시스템에서 꼭 우리가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 거 말고도 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API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사하고 미팅을 하고 나서 미팅 결과를 등록을 하고 뭐 그거를 이제 관련된 사람들한테 메일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목 수준으로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읽어보지를 않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GPT에다가 넣어서 메일링에 같이 했더니 사람들이 메일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메일링은 사실 큰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GPT 요약만 넣음으로써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GPT 잘 쓰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하시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직원들이 맨 처음에도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하는 답변 초기에 그 설문에서도 보였었고 저희가 진행을 한 것 내에서도 얼마나 유용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도 뭐 새로운 시스템들 많이 이제 오픈하고 나면 처음에 기대가 있다가 사실은 기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뭐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전히 기대감이 더 높더라고요. 즉 여기에서 많은 유용함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업무의 이제 활용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처음에는 관심 있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되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된 것만 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된 거 한 54% 정도 쓰고요. 업무하고 관계없는 것들도 좀 사용을 하시긴 합니다. 뭐 건강 관련된 것도 여기다 뭐 물어보시고 하는데 뭐 그게 나쁜 걸까요? 그렇진 않죠. 언제 어디서나 GPT를 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내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GPT로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도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요즘 감마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은 좀 뭐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좀 더 계속 좋아질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GPT가 생각보다 갖고 있는 지식이 많습니다. 저희도 철강이다 보니까 누구도 철강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아. 그래서 철강에 대해서는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가 다 해야지 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철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제너럴한 도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GPT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산에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접목해서 잘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올해 이제 5월에 아마 HR 관련된 그 분들한테 그 도입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도입 계획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전략도 짜야 되고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주저주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크게 비용 들이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실제 시작을 하셔야지만 거기서 올 수 있는 내가 어떤 데이터들이 더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시간이 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R 담당자분들이 AI를 아까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여러 분야에서 좀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사용을 해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얻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AI는 어떠신가요? 첫 번째 그림처럼 뭐 이제 GPT가 다 해주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쉴 것 같기는 하실 텐데요. 사실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이미지이긴 합니다. 좀 더 복잡한 세상이고 그런 세상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AI가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역할을 AI한테 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 사실 우리 신민호 리더님을 굉장히 자주 뵙긴 하는데 PGPT가 포스코 GPT라고 이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 솔직히. 네, 프라이빗 GPT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재밌네요. 자, 두 번째 발표는 아무래도 글로벌 영역에서 이제 MS가 AI 영역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 AI 부사장을 맡고 계신 마르코 카슬라이나님을 모셨습니다.
처음에 안내된 대로 오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카탈라이나 부사장을 모시겠습니다. All right.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I am coming to you live from San Francisco, California, from our office here in California. And I'm sorry that I was not able to join you in person. I wasn't able to make that travel today. But my job is I am the Vice President of Products of Azure AI, and I am also Microsoft's AI futurist. So what we're going to do here now is I am going to show you what's coming next in the world of AI. In the previous presentation, she showed you a lot of things, a lot of ways that you can use AI today through ChatGPT or through GPTs that are made for your own business. But the way that you use AI is about to change very dramatically,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look at today. In fact, what is on my screen here is my last slide, because for the rest of this presentation, we are just going to use AI. So let me get out of this presentation here, and I will show you, first of all, now I would like to start with this. We talk a lot about generative AI, but not all AI is generative, and hopefully you will be able to hear this. 안녕하세요. 세션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못하지만 AI와 새로운 비디오 번역기 덕분에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o that is our new video translator. And as I said in that video, I don't speak Korean. Not even one word, unfortunately. But with this kind of AI, I can speak Korean in my own voice. When I talk, it talks. When I whisper, it whispers with me. And so this is a new way that you can use AI to express yourself. Now, you can do this in a video like I did there, but you can also do it in real time. And so we also have the capability to translate your voice from Korean to English, or from English to Korean in your own voice. So this is just one new aspect of AI that you will find will be part of your life in the next year. But let's look at some more things. Now, when you think about ChatGPT, well, you think about it as a system where you type to it and it types to you. Now, what we're using here is Azure AI Studio. So this is a tool that Microsoft provides to set up AI. But what I'm going to do here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the AI that you may have seen before. Let's have a look at this. Hello there,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Hello. Oops. Now let me stop him and, oh, he's got me now. I'm sorry, I didn't quite understand.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Ah, yes. I was asking if you could hear me. Yes. I can hear you. How can I assist you today? Great. Can you tell me in Korean, where is the Microsoft office in South Korea? 네, 한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더 K 트윈 타워 A동입니다. All right, thank you. Now, can you make a joke about Microsoft in Korean and then laugh at your own joke?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래머가 카페에 들어갔어요. 바리스타가 물었죠. 좋아하세요? 프로그래머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C#만 마셔요.
Now, what I was doing here was I was interacting with this AI using only my voice. And as you saw, it was happening quite quickly. So where we're going to go with this next is that you won't just type to the AI and it won't just type text to you, but instead you'll be able to interact with it naturally with your voice. And as you may have heard, I hope you heard, it can also have natural responses. It can laugh with you. It can talk to you and shout or whisper. It can do all of these kinds of things that are very natural. Now, in reality, it won't just be or. That is to say, you won't just type to it or talk to it. What's going to happen is you will do them all at the same time, just like you are now. Right now, you can see me. You can hear me. I can type a chat to you in this Zoom meeting that I'm in, and I can share my screen to you. All of these things happen at the same time. And this is how you will interact with AI in the near future. It will be like you're having a Zoom meeting with an AI. But another thing about AI, as you know it today, well, we think of AI as something that can generate content, like it can write emails or documents, or something that can answer a question. Like I ask it a question about a process involving steel, and it might answer that question. But this is about to change. What's about to happen is that AI is going to start taking action on your behalf. This is an AI agent, or in a moment, it will be an AI agent. Now, the way that you define an AI agent is like this. I am going to create an AI agent for you, and this AI agent will actually take an action on my behalf. So let's take a look at how I create it. Now, first of all, I give it instructions. And so these are the English language instructions that I've given it. I'm telling it that it's a scheduler agent, that it is able to make events in my Outlook calendar. So it doesn't only answer questions. And I'm in Pacific Standard Time, and so I tell it to make its events in Pacific Standard Time. Now, the way that these agents work is that you give them powers and they figure out how to accomplish a task with the powers that you give them. Now, I've given it one power already. I gave it the power to search some files. And the file that I gave it, that it can search, is this one here. I come from Piedmont, California, and this is my daughter's school calendar. And here you can see that her spring break is April 7th through the 11th. We'll see that in a moment. And while I'm here, I will also show you my calendar for April 2025, which at the moment is blank. Now, I'm going to give this assistant, this agent, one more power. I'm going to add a function here, and the power I'm going to give it is this one, and I will show you what it looks like. What this power is looks like this. It is able to create an event in my calendar. So just like that, I have given my agent the ability to create an event in my calendar. And now I'm going to tell it to block off my Outlook calendar for Piedmont School Spring Break 2025. Now, to do this, it is actually going to have to do a fair bit of reasoning. So it needed to search that file that I gave it. It needed to figure out when spring break was, and then it needed to use the power that I gave it to
book that time in Outlook. And if we go here now, let's see, if we reload the page and go back to that time, what we should find is indeed, hopefully, it has added this to my calendar. Well, it doesn't seem to have worked here. So we had a little bit of a fail. But that is the concept here, is that it is able to take these actions on my behalf. And I can book any number of things in my calendar in this way. Now, before I finish with this, what I will say is that I didn't give it the power to delete from my calendar. So I will say, delete that entry from my calendar. And it can't do it because I did not give it that power. And so here we see that it knows it can't delete from my calendar. So these AI agents can take actions on your behalf, but they can only do what you give them the power to do. But they can integrate to all kinds of different systems. They can integrate to Microsoft Outlook and Excel and Word, but they can also integrate to other things, SAP, Workday, ServiceNow, or even applications that you have built in-house in your own company. They can take actions in all of these different things. And so this is where AI is going to go next. It won't just answer questions. It won't just create content. It will actually start taking actions. And your employees and you will start using them for this. First, to schedule things in your calendar. Then to help you make travel bookings. Then maybe to order new IT equipment. There are all kinds of ways that you'll begin using this, and it will just become part of your everyday life. Soon, you're going to wonder how you ever lived without this. But the last thing is maybe the most amazing thing, because what's happening also with AI is that AI is learning how to do deep analysis and math. Until just now, generative AI was not at all good at doing any kind of math or analysis. It could create text, but it couldn't really analyze. But now it can. Now, here I have created a banking scenario. So let's see the instructions that I gave this. I told it to create a sell-side research report. You'll see what that is in a moment. And I told it to make it in English and Korean. And I gave it some data here. So I gave it information about a company, its current stock price. If we look down here, you can see I gave it an income statement over here, and a balance sheet, a cash flow statement, and a valuation. So these are all kinds of economic data that you might have about a public company. And I've asked it to write a report for me about this public company. And here, let's go to the Korean one over here. There it is. So it has written this report for me. Now this part here, well, you might not find it that impressive, but it has an investment thesis. I think it's telling me that I should hold this stock. But what's really interesting about this is if we move down just a bit, its analysis, the math that it's doing right here. These numbers that I gave it, they don't include a growth number, 28%. It has calculated that this company is growing every year by 28%. I didn't give it this number. It calculated this number. It can calculate averages, percentages, all kinds of statistics. And it's using that to justify the investment thesis that it made here. And so here you can see that it has various other analyses, other math that it's done in support of its thesis over here. And in the end, we see our conclusion, the conclusion that it makes about this stock over here. That's one type of analysis
that it can do. Another one, let's say that I'm in a retail store. And here, I would like to analyze the sales tables for the month. And we have some information about how much we sold in the store and those kinds of things. And further down, there's information about who was working at the store, my employees who were working at the store. And so we should find, there we go. Now in here, we see once again, it does the math. So it's able to calculate these kinds of totals and aggregate numbers. And from this, it's able to draw some conclusions. It says things like my staffing, the number of employees that I have on the weekend, is not enough for the number of customers that I have coming in. It says that I should have more discounts on weekdays so that I can bring more customers in. It says all of these things just from this data set itself. And so when you think about where AI is going to go next, well, it will be multilingual, and you'll be able to use it in your own voice. It will be what we call multimodal. That means you can talk to it, type to it, it can see you, it can see your screen and work with it. It will be able to take action on your behalf and do things for you, and it will be able to do math and deep analysis. The future of AI is already here. Thank you. 네, MS의 마르코 카살라이나 부사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시연과 함께 본인이 실무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전에 여기 오기 전에 사전 미팅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영어로 물어보면 현장에서 즉석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저분은 저한테 한국어로 자꾸 보여주셨어요. 아마 요것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연사를 이제 모실 타이밍입니다. LG CNS의 제너레이티브 AI 사업단을 맡고 계신 이문현 단장님을 모실 텐데 LG가 국내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과연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 혁신의 여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문현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G CNS에서 제너레이티브 AI 사업을 맡고 있는 이문영입니다. 저희 LG CNS는 기존에 저는 이제 AI 전략 사업팀을 맡고 있었는데요. 챗GPT가 쏘아올린 이 커다란 공으로 인해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을 좀 발굴하고 이행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작년에 추진단을 만들고 올해 이제 사업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포스코에서 이제 사내에서 이용하시는 사례도 보셨고, 그다음에 MS에서 본인들 제품으로 에이전트를 만드는 사례도 보셨는데요. 저희는 뭐 공공기관, 금융기관, 뭐 제조 서비스 이런 이제 많은 고객분들 대상으로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한 각 밸류체인의 이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형 AI를 기업에서는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냐라고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방금 이제 MS 부사장님 발표하셨지만 MS가 쏘아올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큰 무기가 굉장히 많은 CEO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을 발표하자마자 직접 뭐 MS를 찾아가신 이제 대표님들도 많으시고요. 정말로 기술이 우리의 업무를 뭔가 좀 혁신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큰 투비를 보여준 점에서 MS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현재 코파일럿 그 파일럿을 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투비를 완벽히 구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험하다시피 그 투비를 구현하는 시간이 점점 더 이제 앞당겨 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가장 많은 사례는 검색입니다. 뒷장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검색이 뭐가 왜 생성형 AI를 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키워드 방식의 검색은 어떻습니까? 생성형 AI라고 검색을 하면 제목이나 본문에 생성형 또는 AI가 들어있는 게시물들을 중요도 관계없이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중에 게시물을 찾아서 다시 뭐 필요한 첨부 파일을 열어본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관련된 첨부 문서까지 다 파싱해서 저장을 해놔서 관련된 문서 또는 관련된 페이지까지 바로 보여주고 해당 내용을 요약해주는 그런 사례들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코파일럿이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보고서 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포스코에서도 좀 가능성을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행안부와 하고 있는 시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보도문이나 연설문에 대한 초안 생성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분들이 어떤 언론기관에 보도문을 낼 때 작성하는 형식을 이제 학습을 해서 주제나 키워드 혹은 첨부 문서를 올리면 그것에 맞게 이제 보도문을 씁니다. 저희가 이제 행안부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 7개 정도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 보도문 작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던 게 뭔가 누군가가 초안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거를 수정하고 검토하는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저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고서 생성 쪽에 많은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코딩을 또 자동으로 해주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대학생 조카들이나 후배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제 코딩을 AI가 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전산 전공을 해야 되느냐?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AI가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도구고 아까 MS에서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존에 했던 일의 양이 점점 더 많아져도 사람 수를 늘리지 않는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는 점일 건데요. 현업에서는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HR에서는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건지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 AI로 뭔가 대체되거나 보조가 될 것인데 과연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판단도 저희 HR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객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챗봇을 직접 운영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챗봇을 많이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기존의 챗봇은 시나리오 기반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통신 상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기존의 시나리오로 답변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챗봇이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죠. 챗봇을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등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챗봇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니까 왜 이렇게 멍청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따 뒤에 동영상도 보여드릴 텐데요. 많이 이제 챗봇의 고도화가 되고 있고 이 챗봇에 음성을 붙여서 음성보,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휴먼을 붙인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챗봇이 대고객을 직접 상대를 하는 거라고 하면 혹시라도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어드바이저, 상담사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로도 하고 있습니다. 초보 상담사가 잘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상담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FAQ를 생성해내는 일을 하는데요. 비단 이제 그 상담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제 고객사들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하면 오픈할 때 항상 굉장히 많은 문의 응대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냐 하면 IT가 돌아가지 않으면 생산도 할 수 없고 영업도 할 수 없고 판매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변경되었을 때 현업분들의 문의 응대를 위해서 FAQ도 만들고 FAQ를 질문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챗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생성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마케팅 이미지와 문구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모 은행에서 이 과제를 같이 수행을 할 때 페인 포인트는 예를 들면 적금 상품이 새로 나와서 그 적금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이미지와 문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에 있는 디자이너한테 요청을 하면 최소 뭐 2주 이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디자이너가 이제 넉넉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한 걸 받아보면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피드백 주고 이런 시간이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 적금이 출시되는 시점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나 이런 이미지나 문구 생성을 하는데요. 요즘에
영화제를 자세히 보시면 AI가 만든 영화제 섹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뭔가 광고나 영화를 생성해내는 그런 영역에서 생각보다 또 많은 생성형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혹은 한국에 있는 모델들, 그다음에 그런 모델들이 또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까 MS와 같은 이제 클라우드 CSP사들이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LG CNS가 쓰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입니다. 빈챗 이후로 이제 거의 모든 UI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관련된 문서를 우선 요약을 해주고요. 그 문서들을 직접 클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뭐 좌측에는 자주 쓰는 질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1년에도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하지만 그 프로젝트의 레스스 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색을 통해서 좀 쉽게 해보고자 이렇게 검색을 만들었고요. 저희 고객사 중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이제 한 해에도 수천 명씩 채용을 했습니다. 인사팀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너무 많은 문의가 오는 거예요. 저 무슨 자격증 있는데 수당 얼마 나오나요? 저 신입사원인데 휴가 며칠 갈 수 있나요? 저희 아이 요번에 초등학교 가는데 선물 나오나요? 그렇다 보니까 인사팀이 해야 되는 고유 업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잘 평가하고 육성을 시켜야 되는 고유 업무는 하지 못한 채 그런 문의 응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HR 매뉴얼을 검색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챗봇을 통해서 문의 응대하는 그런 이제 챗봇을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을 해서 많이 활용도 하고 계시지만 의외로 인사팀 담당자 분들도 우리 회사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나도 몰랐다 이러면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 그다음에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품, 규정, 업무 매뉴얼 10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영업점에 어떤 고객이 방문을 해서 저 요번에 적금 들 건데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은행원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우선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겠죠. 직장인, 뭐 어쩌고 뭐 이 사람은 공격 투자형. 그래서 검색을 하고 나면 화면에 상품 설명서가 뜹니다. 수십 장의 상품 설명서를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뭐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자격 조건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왔다고 하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한 화면에서 이제 현장에 계신 분, 영업점에 계신 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커멘트 영업점에 계신 그 은행원분이 이제 우리는 필요 없겠네. 생성형 AI가 답을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도 얻었습니다. AI 코딩이 CNS와 같은 SI 업체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오신 많은 회사 분들이 전산실 혹은 IT 팀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 IT 팀의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IT 전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좀 일 좀 하다 싶으면 네카로쿠베라든지 저희 SI라든지 이런 데로 이직을 한다거나 혹은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또 계속해서 이제 운영 시스템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AI 코딩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언어로 코볼이나 이런 과거의 언어로 개발이 되었던 것을 요즘에 뭐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요즘 언어로 변환을 한다든지 앞부분을 이제 사람이 코딩을 하면 뒷부분을 AI가 이제 자동으로 코딩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개발자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주석이나 함수명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모 회사의 차세대 시스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중에 시연 동영상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스템 개발을 하다 보면 현업분들, 특히나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업무 설계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너무나 바빠서 프로젝트에 잘 참여가 안 됩니다. 초반에 업무 분석이 안 되다 보면 일정이 지연이 되고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페인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 설계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연 동영상을 또 시연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오픈하고 나서 이제 현업분들이 질문할 것 같은 그런 이제 FAQ나 매뉴얼을 생성하는 이런 AI 코딩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챗봇은
제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사업단 하기 전에 AI 전략 사업 팀장이었는데요. 원망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챗봇을 처음 도입할 때는 AI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왜 매번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등록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그때 AI는 사실은 이제 질문을 알아듣는 그런 정도의 AI였고 사실 답변까지는 이제 자유롭게 생성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이제 고객들이 할 만한 질문에 답변을 등록하기 위해서 모 은행 콜센터에서는 60여 명의 챗봇 질문과 답변 만드는 그런 이제 인원들을 운영하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챗봇을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MZ 세대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전화를 하지 않고 챗봇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모 항공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정확히 5분 기다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어떤 이제 고객의 어떤 그 전화 연결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저런 챗봇의 고도화를 이제 많이 꾀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저희 고객사 미국 법인에서 수행한 사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담원과 상담하기도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서비스 수리 기사가 이제 집으로 방문하면 굉장히 이제 비용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챗봇을 기획했을 때는 고객들이 챗봇을 통해서 답변도 받고 직접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챗봇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 모든 시나리오를 등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좀 자동화를 했고요. 좀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험하셨겠지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물어볼 건지 어떤 증상을 물어볼 건지 찍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처음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기존 챗봇에다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뒤에 매뉴얼이나 갖고 있는 지식들을 검색하는 레그 기반으로 구현이 되었고요. 이 섬유유연제가 디스펜싱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질문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스펜싱 되지 않을 때는 첫 번째 뭘 하시고요, 두 번째 뭘 하시고요 라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링크를 누르면 홈페이지에 자세한 이런 이제 헬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링크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기사 출동을 하면 300불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저렇게 수리하는 영상이 이제 동시에 같이 검색을 해서 챗봇 UI에서 요약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참고 이제 문헌도 보여주고 유튜브 동영상도 보여주는 이런 씬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정확도도 높았고 미국 법인을 시작으로 유럽 법인, 그다음에 한국 법인 계속 이제 그 사례들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고를 받으시고서 관련된 부서장님께서는 여기다 음성을 붙여서 콜센터를 좀 없애도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도 내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챗봇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일 큰 목표는 콜센터로 인입되는 이런 이제 콜을 최대한 챗봇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콜센터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생성형 AI가 가장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이제 콜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 자체도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모든 업무들이 말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그 상담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와 고객과의 대화가 실시간 STT로 화면에서 쭉 뿌려지고 그럼 상담사가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도 고객분의 어떤 이제 요구사항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클릭을 하면 그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 레그 방식으로 검색을 해서 보여줍니다. 상담센터 가보시면 아침에 매일매일 상담사 분들을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거나 새로운 이벤트를 하거나 할 때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아침에 뭐 20-30분 교육으로서 모든 게 이제 다 습득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를 도와주고요. 마지막은 상담에 대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저희 한국의 콜센터는 애프터콜 럭이라고 해서 상담 후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그건 고객과 상담사가 한 상담의 내용을 두세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시스템에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객이
또 전화가 왔을 때 다른 상담사가 받아도 아, 이 고객은 과거에 어떤 건으로 우리한테 상담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상담이 끝나고 이제 상담사가 애프터 콜록을 하려고 보면 계속 대기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럼 안 되겠다. 고객분들이 오래 기다리시니까 내가 업무 시간 끝나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면 업무 시간 끝나고 내가 오늘 받은 몇백 콜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와 고객 간의 이런 상담이 끝나고 나면 생성형 AI가 바로 상담 내용을 요약해주고 상담사는 그 내용 중에 좀 수정해야 되는 내용을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 바로바로 상담 후 처리가 되는 사례가 직접 구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문구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례인데요. 마케팅 문구와 이미지 생성도 하지만 제품의 외관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조사의 이제 디자인실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디자이너 분들이 달리, 미드저니 뭐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생성형 AI를 전부 다 써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 디자이너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디자이너 한 명당 한 달에 1개 정도의 디자인을 한다. 근데 생성형 이미지의 도움을 받으니까 한 달에 10개 정도의 이미지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디자이너들의 업무 생산성이 10배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작년부터 지금도 계속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 LG그룹에 있는 LG전자 홈페이지에 직접 올라와 있는 그림입니다. 가습기 겸용 공기청정기가 출시가 되면 저희가 그 제품 자체의 이미지는 이제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이미지는 어떻게 합니까? 스튜디오를 하나 빌리고 이거에 걸맞는 가구와 가전과 소품들을 빌려서 세팅을 하고 이 전체를 조율하는 PD, 그다음에 사진기사,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성형 이미지로 프롬프팅을 통해서 안방에 있는 사진, 거실에 있는 사진, 아기 방에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요즘에 이제 광고 기획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성형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런 광고 이미지라든지 혹은 이제 광고 영상을 만드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도 이미지 생성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는 생산성이 증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나 했던 일들을 뭐 10개를 한다든지 이런 생산성의 증대가 있을 거고요. 전문 지식이 굉장히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제조 고객분들 중에 뭐 예를 들면 불량에 대한 검색을 하면 기존에는 신입사원들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용어들도 검색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전환이 이제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생성형 AI를 쓰는 기업과 쓰지 않는 기업 간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기업의 어떤 인재를 육성하고 뭐 채용하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과연 저 잡을 계속해서 사람이 해야 될까? AI를 전환하면 고정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러 기업과 여러 밸류체인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NS 임은영 단장님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연사의 발표를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가 사전에 중간에 들어왔던 질문들도 있고 또 저희가 내부에서 좀 여쭤봐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이제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세 분 연사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포스코의 신민호 리더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앞서 이제 제가 좀 짧지만 재밌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회의록을 요약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록을 또 이메일로 자주 열어보게 됐다. 저는 이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의 썸네일. 우리가 이 썸네일로 어그로 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건 좀 나쁜 표현이고 좋게 보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인지적으로 넛지를 줘가지고 그걸 동기부여해 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영자들은 이런 생산성 향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량적이고 구체화된 데이터를 원할 것 같은데 내부에서 그렇게 보고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되는
생산성 향상의 구체적인 지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생산성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이제 PGPT라고 하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고민의 영역이기는 한데 포스코 내에서는 이거를 생산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스터디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로 그래서 생산성 얼마나 좋아졌어라고 하는 거를 현재는 프레셔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지금은 시작의 단계이고 직원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독려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현재의 단계인 거지 이걸로 지금 성과 얼마나 냈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상당히 이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저희가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는 철강 기업이긴 한데 생산성이 코딩 부분에서 나오긴 합니다. 포스코가 왜 갑자기 코딩이라고 하실 텐데 저희가 AI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는 직원들이 개발하는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마트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입사원이 본인이 기존에 했으면은 한 3개월 걸릴 부분을 1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보고 이거 상당히 좀 효과적이기는 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이 직원은 2개월 동안 놀아도 되나? 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그렇진 않겠죠. 원래 해야지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 다시 다른 일들을 빠르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례를 만들고 확산을 해야지 되는 단계인 거지 그걸로 지금 현재 시간 얼마나 줄었어? 그래서 사람 몇 명 줄일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너무 이른 그 생각이지 않나 라고 하는 게 저희 내부의 생각입니다. 예, 당장은 생산성에 대한 어떤 측정이나 보고보다는 또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시도나 또 도전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포스코 회장님 만나도 당분간 생산성에 대해서 너무 쪼지 않으시도록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MS의 마르코 카솔라이나 부사장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시연을 통해서 현재 본인이 쓰고 계시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에이전트 등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걸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걸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현재 MS 내부에서는 어떤 업무 혁신이나 생산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AI로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직원들 채용할 때도 쓰신다고 했고 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데이터 같은 것도 성과 분석할 때 쓴다고 했는데 MS 내부의 AI 활용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Well, here at Microsoft, we use AI all across the company. Really, every employee at Microsoft has access to Microsoft Copilot. Every employee who is writing code here, every programmer, has access to GitHub Copilot, which helps you write code. And we have done a lot of studies to determine whether that does indeed make people more productive. For Microsoft Copilot, 70% of users report themselves as being more productive. And I myself use it many times each day. In fact, I use it quite frequently, as a matter of fact. When it comes to GitHub Copilot, some studies have shown as much as a 50% increase in how fast people can write code and push that into the code base. And so here at Microsoft, we use lots and lots of our ow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 does make us work faster and better. 사실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서 그냥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카솔라이나 부장님한테. 업무 평가나 그런 단계에서도 AI를 활용하는 거 이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MS는 직원들의 업무를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데는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AI를 현재 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Well, we use AI really in ways that we deem responsible. And so at the moment, we generally do not use AI to do any kind of employee assessments. Now, employees may choose, for example, to write things about themselves using AI if they see fit. But at Microsoft right now, managers don't generally use AI to assess employees because that's not that easy to do. And that's not a thing that we necessarily trust AI to do just yet.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발전될지 굉장히 관심 있는 영역에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CNS의 이문영 단장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잠깐 지나간 부분인데 좀 궁금해졌었어요. 뭔가 아까 이제 검색화면을 띄워놓게 되면 문서에 대한 요약이 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안이 뜨잖아요. 기존에 많이 물어봤던 항목들. 이런 게 어떤 그 문서를 탐험하는 데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인지과학자다 보니까 좀 드는 생각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가이드를 받다 보게 되면 우리의 사고가 획일화되지 않을까. 뭔가 우연한 발견이거나 기발한 사고와 관련된 경험의 기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획일화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장님의 의견도 한번 궁금합니다. 인지과학자이신 교수님은 당연한 고민이시겠지만 기업은 사실은 사고하고 뭐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움의 시간을 짧게 할까라는 것에 조금 더 고민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런 사례가 좀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항상 고민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핸드폰만 하고 게임만 해가지고 멍청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 하는데 인류는 점점 더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뭐 사냥을 하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더 과거에 뭐라고 하지 반복적이고 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들은 좀 도움을 받고 거기서부터 또 인사이트를 얻는 것 또한 똑같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더라고 하더라도 신입사원이 받는 인사이트와 또 아주 굉장히 고참 사원이 받는 인사이트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아직은 기업은 조금 더 빨리 그런 부분을 습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예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실 많은 기업들하고 지금 자문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 기업들이 지금 이제 단장님 말씀처럼 저하고 생각의 결이 좀 다른 부분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쪽이 정답은 아니니까 잘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신민호 리더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포스코 직원들 제가 아는 분들도 현재 이제 PGPT 도입하고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늘 우리가 좀 부정적인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특히 이런 변화의 속도가 기존의 다른 어떤 테크 기반의 변화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직원들의 심리적인 저항이나 걱정, 우려도 내부에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그걸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한번 그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 그 생각을 하셨을 때 직원들의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일하는 직원들의 저항이라고 하는 걸로 좀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서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좀 생각이 되실 텐데 제가 저희의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조기 마감이 됩니다. 즉 직원들은 굉장히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이 저항은 어디서 올까요? 이 저항은 사실은 이거를 해야지 되는 주간 부서들에서 저는 저항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아까 이제 뭐 그런 GPT 관련해서도 헬프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뭐 인사 노무 관련된 거를 답변해주는 헬프센터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 생각에는 인사 노무 제도를 여기에다 학습시켜서 답변을 여기에다 해주면은 굉장히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저희의 시도이고 그거를 인사 노무부서랑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인사 노무부서가 오히려 저항을 합니다. 왜?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어요. 답변이 부정확한 걸 가지고선 직원들이 컴플레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해봤는데 요런 거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런 거 안 되는 것 같아서 오픈 안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피드백을 받았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 회의를 통해서 저희도 물론 성능이 엄청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성능들을 더 개선하면서 이거를 오픈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걸 오픈을 할 때에도 저희가 아까 이제 IT 헬프 관련된 거를 먼저 오픈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여기에다가 사람한테 물어볼 거를 똑같이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단순한 답변들을 사실은 알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도 인사 노무 관련된 제도들을 막 이렇게 폴더에다가 착 정리해 놓은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잘 안 보십니다. 어쨌든 질문 한 번 하고서는 바로 좀 답변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저희가 9월에 오픈하고 모니터링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선 답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서는 컴플레인 하는 직원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뭐 거기 아래 이제 그런 글자는 저희가 써놓습니다.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담당자하고 확인하세요라고 했는데 오히려 인사노무부서는 일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걸 계속 학습시키고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새로운 대상들이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직원들의 저항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적용해서 직원들이 잘 쓰게끔 해줘야지 되는 부서에서의 저항감을 느꼈는데 또 하나 사례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저희 공지문에 보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 직원들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쿼리 교육 이런 것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희 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제가 그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거 교육 시키실 때 SQL이라고 하는 게 뭐 못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굉장히 좀 어려워. 약간 좀 코딩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냥 GPT 가지고서는 바로 교육을 시작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답변이 그런 거는 그 기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GPT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기본적인 이해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기본 교육은 시키고 그 다음에 GPT 쓸 수 있게끔 하는 거가 맞습니다인데 사실 요즘 대학교에서 어떤가요? 그냥 공부하면서 GPT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거를 해야지 되는 부서들 관점에서는 굉장히 주저하고 적용하기를 사실은 안 하고 저희가 보면은 직원들은 그냥 쿼리문 그런 거 작성해주고 하라고 할 때 직원들은 써요. 오히려 이거를 알려줘야지 되는 부서에서의 저항감,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저항감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네, 사실 저도 현업에서 많이 느끼는 이슈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A 부서, B 부서가 협업할 때 A 부서의 잡을 AI를 기반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면 당장 A 부서는 이제 일이 많아지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우린 그렇게 설득하죠. 잘 되면 A 부서가 편해질 겁니다. 네, 그 다음 단계 저것도 걱정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정말 편해짐의 끝은 무엇일까? A 부서가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MS의 카설라이나 부사장님한테 다른 또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MS가 글로벌 씬에서 AI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본질적이고 넓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었는데 MS가 생각하는, MS가 기대하는 이 AI로 인한 혁신의 방향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는 건 인력의 절감, 서비스 속도의 향상 같은 것들인데 과연 MS는 더 빠르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인력을 조직에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MS 비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Well, our vision was a lot of what I showed you today. What we see is that, we call many of our products co-pilots because they are made to help people do their work. And that's really what we're focused on, is helping people have more fun and be more productive. Where this is going to go, you saw a lot of it. And so it's going to become more natural. You will be able to talk to it very fluidly, like I did earlier. It will start to be able to do things for you that it couldn't do before. And you'll come to rely on it just as I do on my mobile phone. It will be like something that you always have, that you always use. It will be part of your life, and it will do more and more of these kinds of mundane tasks for you. And so that continues to be the vision. And more, this will be built into the applications that you already use. From Microsoft, that is, Microsoft Word and Excel and PowerPoint. All of these things already have co-pilots in them, but they will very soon become more and more powerful and allow you to do much more with them. 네, 사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서 얼마나 우리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자, 이제 청중들이 플로어에서 올려주신 질문들도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또 의미 있는 질문이 정말 많아서 이제 플로어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요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문영 단장님한테 들어온 질문인데 이런 거네요.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과 관리가 좀 대규모 조직에서 가능한데 좀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는 과연 좋은 방안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 대표님들이 오히려 저를 많이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사업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전부 다 이제 대규모 조직들은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그 AI를 우리한테 핏하게 맞게 하기 위해서 현업분들의 당분간은 이 AI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소규모 조직에서 효율적인 방안은 직접 구현하는 것보다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서비스를 활용하는 건데 마침 또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보안상 업무상에서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나 혹은 해외에 있는 GPT를 사용할 수 없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공공, 그다음에 아직까지 금융, 그다음 국가 핵심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을 예로 드셨으니까 공공은 현재 행안부가 내년에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주관으로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모델,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각 기관들이 특별한 노력 없이 사용료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계시고요. 만약에 저런 규제가 없는 이제 소규모 조직이라고 한다면 챗GPT와 같은 상용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오히려 작은 조직일수록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포스코 시민호 리더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AI 관련해 가지고 늘 언급되는 게 보안 문제지요. 특히 앞서 이제 보여주신 것 중에 모든 걸 학습시키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 문서를 끌어다가 뭔가 들어온 쿼리랑 접목해서 AI가 답변을 생성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생기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반복되면 결국 트레이드 시크릿급의 어떤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하고 있으신 거는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내부의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는 없겠죠. 저희는 지금 뭐 그 MS에서 그 같이 하고 계신데 MS 애저 오픈 AI를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기업용으로 보안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또 그렇지 않았었던 사례들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뭐 그냥 안심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안의 리스크가 좀 적은 영역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또는 뭐 요즘은 이제 SLLM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 말고도 작은 소규모 언어 모델을 기업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두 가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보안에 리스크한 걸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좀 더 권고드립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안내를 하실 필요는 있지만 해보기 전에 너무 걱정이 많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그 신민호 리더님께서 아까 MS의 그 보안 정책이나 약속을 믿고서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카솔라이나 부사장님의 표정을 한번 살짝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글로벌 환경에서 뭐 데이터나 시스템이 서로 이제 잘 얽히다 보니까는 그런 뭐 규약이나 또 믿음의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것도 좀 흥미로워서 저도 아까 재밌게 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팝업 창이. 예. 카살라이나 부사장님한테 하면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아까 그 사람의 언어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쓰는 거 사실 이거 한국에 있는 대학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외국에 있는 무크 플랫폼도 이 기술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이제 여러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강의하는 서비스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뭐 교육 분야에서는 이게 진짜 하나의 벽을 허무는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이 도구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Yes, well, this is already a function that's available in Azure AI. So in fact, you can even use this today. We have a function called speech translation, which will do what I described. You speak to it, let's say in English, and it will translate into Korean. And it's something that we're continuing to improve. I mean, for those of you who use translation on your phone, for example, you probably noticed that it's not perfect, that it doesn't always get it right.
Now, we are improving it in various different ways. First, we don't just translate word for word. And so it doesn't just go by words, it translates instead by concepts, by ideas, and it's translating those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Then, for an individual company or for government, everybody has their own terms, their own acronyms that need to be translated in a very specific way. And so, to continue to improve this translation, we make it so that companies or governments can set their own translation glossary. And so they say, these are my special terms, and they get translated like this into Korean or into Chinese or into French. And so they can customize how that translation happens to ensure that it's as accurate as possible. So we strive to make this translation as good as it can possibly be, especially for something like real time, where there is no chance for correction. 네, 이렇게 뭐 번역 기술 하나만 놓고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언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재 역량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또 필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인재상에 대한 좀 질문도 넘어가 볼까 하는데, 먼저 우리 시민호 리더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입 채용률에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럼 지원자가 갖춰야 될 역량, 특히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재상인데, 인재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요? 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IT 분야이기 때문에 뭐라 딱 정확하게 답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사실 지원자가 갖춰야지 될 역량이라거나 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직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산업화 사회를 살아오면서 분업화, 그래서 이 범위까지만 나의 업무야라고 하는 부분들로 되게 좀 갇혀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비효율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이런 부분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나의 그 한계를 한정 짓고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를 향해서 어떤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인재들이 훨씬 더 기업 내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인공지능이 뭐 채용 시장 내에서 그런 핏한 직원을 사실 알아내기는 어려웠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같은 맥락의 질문을 우리 이문영 단장님한테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임 단장님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니즈를 보시면 또 인재상의 흐름도 읽고 계실 것 같아요. 인재상 어떻게 바뀔까요? 단적인 예로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데, 요즘에 은행은 은행 업무를 보는 은행원을 뽑지 않습니다. 이제 뭐 개발을 하는 전산직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뽑는데요. 그 얘기는 업무 전문성은 뭐 들어와서 이제 학습을 하더라도 이런 이제 기술을 이해하는 직원들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저희가 이제 문과생들이 취업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신 실장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오픈 마인드, 기술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조금 더 많이 원하고, 또 돌이켜 보면 저희도 이제 SI 회사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코딩 시험이 또 하나의 큰 팩터지만, 이 직원들하고 일하고 보면 결국은 이제 인적성, 인성 관련한 좋은 인성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훨씬 더 적응도 잘하고 일도 많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그런 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직업에 대한 지식을 좀 평가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융합적인 인재가 될 수 있는 인성적인 면을 조금 더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이나 기능이 이제 AI가 채워주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성격이나 인간의 교감력, 본질적 영향이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제 큰아이도 이제 모 회사의 개발자 2년 차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AI 도구를 엄청 많이 개발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났을 때 너 어느 회사 가보고 싶니 했더니 MS 얘기 슬쩍 꺼냈습니다. 그래서 뵌 김에 MS의 AI 인재상은 과연 어떠신지 부사장님한테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nd, you know,
To me, I think what the other presenter said is spot on. I think you're looking for someone who is open-minded and creative and is able to apply this new technology creatively. 네. 거기까지 그러시군요. 기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기술이 뱉어내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션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사실 AI로 인한 어떤 혁신의 오늘과 앞으로의 방향을 점쳐봤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좀 인간 내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 인간의 본질, 갖춰야 될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하셨던 세 분의 스피커 그리고 청중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진행에 함께해 주신 좌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안내에 따라서 하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AI를 활용해서 업무 혁신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들도 전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또 흥미로운 사례들, 경험들 공유를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더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해주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업무의 AI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보다 구체적으로 만나보셨기를 바랍니다.